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본문 활동까지 모두 끝냈는데요. 훈민정음하고 용비어천가를 다 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386쪽부터 389쪽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학습 활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문제를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모두 문제를 한 번씩 봤다고 생각하고 386쪽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를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점은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문법 책에 잡아줬던 것 중에 의문론부터 해서 의문론이라든지 아니면 어휘라든지 아니면 표기 그리고 넘어갔을 때 나름 문법적인 형태론, 통사론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쭉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문제는 다음을 보고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학습지 하면서 자모음, 지금과는 사라진 자모음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예시를 주고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여러분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것을 했죠? 먼저 자모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음에서 사라진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균기계라고 했을 때 여기 받침에 오는 요 음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옛 이응이라고 하죠. 지금 이응에서 소리 나는 종성의 이응이 중세국어에서는 옛 이응과 음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옛날에는 자음 중에 옛 이응이라는 것이 쓰이면서 지금 현대국어의 이응과 같은 음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뭐 있을까요? 그죠? 두 번째 예시로 가시면 홀바이 있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홀바이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 엄청 많이 했다. 그죠? 여기서 여린 히읗이 왜 왔다? 그렇죠. 여기 관형형 어미 뒤에 여린 히읗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형형 어미 뒤에 이렇게 여린 히읗이 적어주면서 지금과는 없었던 자음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모음자에서는 현대국어와 다른 지금은 쓰이지 않는 모음자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라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쓰이지 않는 아래 아가 사용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예시를 찾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예시에는 없지만 플러스 추가해서 지금은 쓰이지 않았던 자모음자를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더 있었죠? 그쵸. 여린 히읗이 아니고 반치음 있죠? 반치음이고 또 어떤 것이 있죠? 그죠. 순경음, 비읍 같은 것이 있다. 둘 다 유성음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지금은 사라진 자음자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했을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찍힌 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왼쪽에 찍힌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했을 때 요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뭐라고 하나요, 요거를? 그죠? 요거를 우리가 방점이라고 부릅니다. 방점. 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방점이라고 써야 되나요? 가점이라고 써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가점이라는 거는 점을 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를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점법이라고 해서 점을 더해서 이 방점을 찍어줌으로써 요 의미 변별을 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점의 방법을 사용해서
왼쪽에 찍힌 점 자체는 방점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방점을 찍는 것, 그 행위 자체를 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점이라고 하는데요. 방점은 어떤 기능을 했죠? 그죠? 현대에는 없지만 어떤 기능을 했다?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요. 자, 어떤 역할을 했죠? 그죠? 단어의 뜻을 구분했다 라고 구분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네 의문론, 현대 의문론에서도 배웠겠지만 현대 의문론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이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의문이.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자모음의 의문뿐만 아니라 이 점으로도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단위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복습 셈 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방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그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평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평성은 점이 몇 개일 때? 그렇죠. 0개일 때, 하나도 오지 않았을 때 어떤 소리를 나타낸 거죠? 가장 낮은 소리를 나타냈었고요. 그다음 거성은 점이 몇 개죠? 그렇죠. 점이 1개일 때 가장 높은 소리를 나타냈다. 그리고 상성은요? 2개일 때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중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현대국어에서 뭘로 유지가 된다? 그렇죠. 장음으로 유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네는 단음이 되겠죠. 그래서 성조는 사라졌지만 이게 장단음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2번도 이제 됐고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휘론으로 넘어갑니다. 어휘를 보시면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의 어휘 변화를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휘가 3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훈민정음에 사용되었던 이 중세국어의 어휘 목록인데요. 중세에서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어린이라는 것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고요. 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어여삐라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현대국어의 의미는 여기 어떻게 변했죠? 그렇죠. 어리석은은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됐고요. 두 번째, 놈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낮춤의 의미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비하하는 말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불쌍히로 쓰였던 어여삐는 지금은 어떤 말이다? 그렇죠. 예쁘게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의미가 변화가 된 예시인데요. 의미가 변화된 예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의 변화 중에서도 어떤 거에 해당하죠? 그죠? 의미가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죠? 그쵸? 의미가 축소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자, 불쌍히에서 예쁘게로 바뀐 것은 의미의 그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동이 되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요. 아예 의미가 그러니까 어휘가 사라진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어에 해당하는 사라진 어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하다라는 뜻이 있죠. 중세에서는 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죠? 예시의 예문을 보시면
뭐뭐하니라, 뭐뭐하나니라고 해서 하다라는 게 중세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어휘였는데 이게 중세에서는 많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많다라는 새로운 어휘가 생기면서 이 하다라는 중세 국어의 어휘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죠? 전차라는 의미가 있겠죠. 전차. 전차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까닭이라는 뜻이었죠. 지금은 까닭이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차는 사라진 어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람에 아니 밀세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흔들리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단어가 생기기 때문에 미다라는 말은 사라진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는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바꾸고 표기상의 차이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표기법 있어요. 그죠? 표기법에는 선생님이 현대국어랑 비교했을 때 표기상의 차이와 종성의 표기법의 차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세국어의 말싸미, 노미, 그리고 깊은 바람에 여기서 쓰인 표기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보시면 체언이랑 조사, 그리고 용언이랑 어미, 그리고 체언이랑 조사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될 때 뒤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 모음의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렇게 내려 적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려 적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죠? 이어 적기라고 합니다. 연철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대국어로 가게 되면은 이 연철, 이어 적기가 아니라 그럼 얘는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에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데가 아니라 의미를 밝혀서 표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어 적기에서 뭐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끊어 적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의미를 밝혀서 끊어 적는다라고 해서 분철의 표기법을 현대에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끊어볼까요? 놈이라고 했던 거 원래 형태로 돌려주면 놈 플러스 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은 역시 끊으면 어떻게 되죠? 깊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람에를 끊어보면 어떻게 되죠? 바람에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87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387쪽에서는 5번 문제에서 이제 형태론으로 넘어갑니다. 형태론 안에서 품사가 있는데요. 품사 안에서 조사에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달리 쓰였던 조사가 있었죠? 자,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에서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중기계 달아 니르고저 할 빼이 있어도 불이 깊은 남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대국어로 넘어가기 전에 얘네가 어떤 조사인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중기계 달아 했을 때 애는 어떤 조사였죠? 그죠? 애의 경우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뭐 할 바이 이셔도 라고 했을 때 이 바 플러스 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에서 요 이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그죠? 주격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주격조사. 그리고 세 번째, 불휘 깊은 남간이라고 했을 때 이 휘에도 뭐가 있다? 그렇죠. 불휘 플러스 영형태소라고 해서 얘 역시 주격조사. 주격조사에서는 선생님이 세 가지 종류가 선행하는 체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사격조사, 주격조사가
현대국어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에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는 현대로 오면은 중국 뭘로 돼야 되죠? 그렇죠. 중국과 달라라고 해서 와나 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르고저 할 바이 있어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격조사는 현대국어로 쓰이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고 해서 주격조사의 경우에는 이나 가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영형태소 역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라고 해서 가가 쓰이겠죠. 중세국어에서는 이만 쓰였고 가의 경우에는 근대에서 새로 등장한 주격조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 쉽죠? 이거 다 배운 거라서. 자, 6번 봅시다. 현대에 맞는, 빈칸에 맞는 현대국어를 써보고 변화 내용을 연결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중세국어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펴디 족고라는 게 있어요. 펴디 족고 요거는 어디에 포인트를 주면 될까요? 그죠? 펴디 족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D와 교의 공통점을 보면 뭐죠? 디귿 플러스 E 혹은 반몸 E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펴디는 현재로 치면 어떤 발음이 나죠? 그죠? 펴지라고 정리가 되고요. 조코는 조코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이 나중에 지읒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중간에 이제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변화해서 현대 국어로 적용이 됐다라는 건데, 중세 국어에서는 어떤 게 없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죠? 변화 내용을 보시면 이 계열 앞에 오는 디귿,티귿이 지치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데요. 그 국외음화는 중세 국어에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가 근대부터 적용이 돼서 현대에 정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스물 물은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그죠? 자, 스물 물은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현대국어로 바꿔볼까요? 스물은 스물, 물은 그죠? 물은 이라고 끊어 적기를 하면서 이걸 우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것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떤 현상이죠? 그죠? 입술에서 나는 미음, 입술 소리에서 플러스 으가 오는 경우에는 그죠? 이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으가 입술 가까이서 소리 나는 원순 모음 우로 바뀐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정리해보면 입술 소리 뒤에서 으가 우로 바뀐 뭐다? 그렇죠. 원순 모음하다. 자, 연순모마 역시 중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근대부터 등장해서 현대국어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니르고저 너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니르고저 너겨의 경우에는 자, 현대국어로 하면 이르고자 그 다음에 여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경우도 차이점을 보면 어두에 오는 말이 자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계열 앞에서 니은이 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 경우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두음 법칙 역시 중세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근대 국어에서 적용이 되고 현대까지 정착이 됐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예문을 보고 요걸 도출해낼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에서 다음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이다 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1번이랑 6번에서 뭐 의문이나 어휘, 표기, 문법 그리고 전체적인 문법의 요소들에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다 보니까 국어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도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역사의 실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역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국어는 고정돼서 이제 늘 똑같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시대에 따라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의문, 어휘, 표기, 문법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생기고 변화하고 이런 거 과정을 거듭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언어라는 것은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라든지 혹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형태나 의미, 소리 같은 것들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등 계속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88쪽 한번 봅시다. 여기에 새로운 짧은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 앞에서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국어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국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단어, 어휘의 예시들을 보고 현대국어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예시 자료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글 읽어볼게요. 자,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너나 없이 훌륭한 언어학자이다. 자, 햇곡식, 햇사과 등의 말을 익히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은 곡식, 사과라는 말이 따로 있으니 햇을 분리하여 그 뜻과 용법을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 자, 보시면 우리는 흔하게 그냥 햇곡식, 햇사과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어린아이들은 새로 배우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 햇이라는 말을 새로 습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 때 이거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햇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 당해에 난, 올해 난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햇이라는 것을 새로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올해 수확한 별을 찧어 나온 쌀이라는 쌀을 아이는 당연하게 햇살이라고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곡식에도 햇이 붙고 사과라는 것도 햇이 붙으니까 쌀이라는 거 올해 수확한 쌀 앞에도 햇이라는 것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휘에서는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어떤 의심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햇곡식이라고 쓰고 얘를 그냥 햇살이라고 쓴다란 말이에요. 의심 없이. 근데 억울한 아이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원래 그래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곡식과 사과 앞에서는 햇이라고 하는데 요 햇이 왜 햇살로 변하게 되었는지 쌀 앞에서는 왜 햇이라고 하는지 요거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중세국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기 위해서 11세기 고려 수도 송도로 가보자. 자, 송노사신 손목은 고려말에 관심이 많아서 고려말을 소리가 가장 비슷한 한자로 기록하여 책을 남긴다. 그렇게 계림유사에 남겨놓은 단어에는 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사료가 되겠죠. 계림유사에. 자, 그런데 오늘날 쌀은 한 글자인데 손목은 쌀을 보살이라는 두 글자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자료가 있네요. 그죠?
고려시대 때 썼던 말을 보니까 쌀을 보살이라는 말로 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초기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쌀은 보세요. 요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본 적 있네요. 그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죠? 우리 배운 적 있죠? 얘는 어두자음군이에요. 그죠? 자, 어두. 말의 첫머리에 자음으로 된 무리가 왔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었고 손목의 귀에는 첫머리의 비읍과 시읒의 소리가 들리니까 보살로 적은 것이다. 자, 그리고 얘를 발음해보면 부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과 시읒이 모두 들리니까 부살을 보살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두자음군으로 썼던 이게 예시 근거로 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설명했을 때 얘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 두 가지 그 발음이 다 난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얘를 된소리로 보는 근거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살의 예를 보면 얘가 된소리가 아니라 비읍과 시읒이 각각 발음이 난 근거로 볼 수 있는 예시가 되겠죠. 오늘날 쌀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 이를 확인해준다. 여러 종류의 쌀을 구별하기 위해서 쌀 앞에 다른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찹쌀, 맵쌀, 잎쌀, 좁쌀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떤 쌀의 종류를 구분하는 단어인데 보시면 원래는 뭐 찰 이렇게 하는 찰지다 할 때 그 찰쌀과 매지다 할 때 매진쌀 이런 거 했을 때 다 공통적으로 비읍이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요 비읍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라고 했을 때 이 중세국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두 비읍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쌀의 찰기에 따라서 차진 쌀, 매진 쌀이 구분되는데 쌀이 부살이던 시기에 각각 차진 쌀, 매진 쌀이라고 했을 때 얘를 발음해보면 차부살, 매부살이 되겠죠. 요게 남아서 비읍이 앞에 단어 붙었다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비읍이 이렇게 앞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쌀뿐만 아니라 벽시, 입대, 몹쓸 등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원래 받침에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어두자음군으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두장군을 쓰다가 어두장군이 사라지면서 얘가 받침으로 와서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남아있구나 라는 거죠. 오늘날 햇살이 아니라 햅쌀로 적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쌀을 먹지만 부살을 먹던 조상의 말을 이어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죠? 굉장히 재밌죠? 이거를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어휘들에 대해서 중세국어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두자음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구단원의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배우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중세국어를 탐구하는 활동 자체는 흥미롭거나 재미있게 여겼을지 몰라도 수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불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옛날에 지금 쓰이지도 않는 말을 왜 배워야 되냐 이런 불평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시킨다고 다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를 한 번씩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국어의 이런 역사를 학습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어의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것을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가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이런 현대국어의 다양한 어휘들 같은 것들도 과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국어의 창제정신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훌륭한 언어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과거가 지금 현재의
어휘 국어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미래의 국어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찹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찹쌀은 아까 전에 방금 했던 것처럼 어땠어요? 찰지다 했을 때 찰에다가 플러스 부살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15, 16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자, 첫 시작은 찰진쌀이다 라고 해서 찰부살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15세기의 첫 출발입니다. 자, 이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리을이 탈락하게 되고요. 자, 리을이 탈락하고 한 15, 16, 17세기에 가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차브살 요렇게 되고요. 요것이 근대 국어로 오면서 거듭적기가 되겠죠. 거듭적기 근대에서는 거듭적기 하면은 요게 거듭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차브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7, 18세기 근대국어 무렵에 이렇게 쓰이다가 근대국어에서는 이 어두장군이 뭘로 통일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된소리로 통일이 됩니다. 그죠? 찹쌀이라고 해서 18, 19세기에 된소리로 어두장군이 변하게 되고요. 현대국어로 오면서 아래아가 소실이 되죠? 자, 그러면 아래아가 찹쌀 이렇게 돼서 19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의 어원이 어떤 것인지 찰진쌀인데 왜 찹쌀이라고 적나요? 라는 의문을 중세국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죠? 좋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그러면 너네가 구단원을 배웠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국어 생활할 때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국어 방금 찹쌀과 같이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데 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과거에 이런 언어 습관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들이 모여서 이 언어를 형성하고 언어 문화를 형성하고 그게 미래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를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요거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답변이 너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궁금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말 속에는 일단 선인들의 사고 방식 그리고 생활 같은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언어라는 거는 그거를 향유하는 공동체의 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고전에 대한 문학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말 속에 담긴 선인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고전 문학이나 혹은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요 과거를 배움으로써 이 과거가 지금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현재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줌으로써 좀 우리가 이 국어를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훈민정음 배우면서 느꼈겠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휘예요. 그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백성을 무엇보다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어휘라는 점에서 이 문자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너네가
국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학습활동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프린트,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를 가지고 중세국어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